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타트업의 시장 조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시저스랩이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업을 선발하고 육성하고 초기 기업 투자를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에서 창업 교육자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통부에서도 아이코라는 실험실 창업 프로그램의 인스트럭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직업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원래 사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20대에 창업을 해서 20여 년 동안 게임, 그 다음에 디지털 음원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디지털 컨텐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학교와 기관에서 창업 교육을 하면서 원석을 발굴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오늘은 시장 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 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절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그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그 가치를 느끼고 혜택을 느끼면서 그 시장이 선택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멋진 작품 또는 아무리 멋진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조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가트너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그 기술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기술에 대한 이해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사업이 성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은 디지털 마케팅 사업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X축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생산성의 마루라는 단계에 왔을 때에만 그 기술이 비로소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에 떠오르는 기술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계몽과 교육과 그 다음에 기술로서의 최대 정점을 이룬 후에 생산성, 즉 시장이 무르익었을 때, 그리고 우리 기업이 충분히 생산성을 갖출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때 사업에 성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그래프는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또는 기술이 지금 어느 단계이고 내가 어떤 준비를 거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래프는 매년 가트너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매해 그래프를 찾아볼 수 있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의 위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유통 채널, 이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둘러싸고 있는 정부의 정책 또는 매년 발표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 또는 ESG에 대한 문제 등 각각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자들로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크게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요 사이드, 공급자 사이드, 그리고 유통 채널, 그리고 그 거대한 것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 시장조사의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첫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업이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의 위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복잡 다단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통한 자료들을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만들려는 제품이 시장이 원하는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사하는 사업 타당성 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 내부, 즉 직원 또는 주주, 다양한 우리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자 또는 외부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시장 조사를 시행한다면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스타트업으로서 들어가는 시장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시장입니다. 고객도 존재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이 기존에 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품의 성능으로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개선되고 좀 더 진보되고 향상된 제품을 원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라고 한다면 기존에 강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려할 점은 기존 회사들이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켓 쉐어를 뺏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마케팅 비용, 출혈 경쟁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타트업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시장은 니치 마켓이라고 하는 재분류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틈새나 저비용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시장에서의 고객 요구사항은 비용이 적게 든다거나 또는 그들이 기존의 시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고객은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성능 측면으로 보면 저렴한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수준을 얻기를 원하고 독특한 기능 대비 만족스러운 수준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장도 경쟁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특징은 기존의 경쟁자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말 그대로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쟁자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타겟 고객층이 있는데 같은 제품으로 그 타겟층과 다른 곳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스타트업은 그 기존 회사가 집중하지 못하는 타겟층을 대상으로 작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메인스트림의 시장 외에 작은 지역 또는 지방에서 우리가 작게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시장을 시작하면서 점점점 그곳에서 성능을 고도화하고 우리 제품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알아내고 우리 제품이 좋아지면서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틈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틈새 시장이 굉장히 작은 시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클레어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하버드 대학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파괴적 혁신은 결국은 니시 마켓에서 시작해서 기존 강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는 전략과 키워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려점은 있습니다. 너무 작은 시장 안에서 충분히 원가를 커버할 수 있는 매출을 올리지 못함으로써 또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함으로써 쉽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지만 생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충분히 버틸 수만 있다면 메인스트림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접근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트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신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 신규 사용자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단순함과 편리함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의미는 신규 시장의 경우 우리 제품에 대한, 우리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계몽이 필요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품이 단순하고 확실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좀 빠른 시간 안에 고객에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창업 생태계에 있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팀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우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원천 기술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이 시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없는 시장을 만들어서 원천 기술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 시장은, 우리가 하는 제품은 지금껏 전 세계에서 처음 나온 제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감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계몽과 교육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제품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경쟁자에 대해서 또는 시장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만들 수만 있다면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선두업체가 된다면 굉장히 큰 퍼스트 무버로서의 장점을 누릴 수 있기는 합니다. 우려점이라면 시장의 수용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스타트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복제 시장입니다. 클론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은 새로운 고객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다른 마켓에서 충분히 검증된 제품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복제해서 시작하는 그런 시장을 의미합니다. 즉, 해외에서 검증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로컬라이제이션, 즉 문화적 수용성을 높인 가운데 국내 시장 또는 국내에서 성공한 것을 우리가 다른 나라 시장에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가면 경쟁자는 없는 것이 되지만 결국 그 해외 시장에서의 문화 수용성, 그 제품의 수용성을 높여야만 한다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려로서는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오는 부담감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시장에 도전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도전하는 시장에 따라서 그 시장의 우려점과 경쟁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시장 조사에는 이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입니다. 첫째는 고객의 니즈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시장과 함께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고객의 니즈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라는 매크로한 것을 보다가 고객이라는 마이크로한 것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함께 고객의 니즈, 과연 이 마이크로한 니즈가 발생됐고 우리가 확인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조사에 대한 과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전략 또는 어떤 컨설팅에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처음에 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과제를 설정하는, 즉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장 조사의 방법을 채택하기 전에 조사 방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방법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조사편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설계한 방법대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 또는 고객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와 자리에 앉아서 얻은 외부적 또는 내부적으로 구글링한 데이터를 합쳐서 그것을 축적하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 분석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조사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는요, 조사 목적과 대상자와 항목과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방법, 조사 스케줄, 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는 실질적으로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의 직접적인 조사와 내 외부 자료를 취합하는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결과물을 내고 반드시 결과물을 낸 후에는 이번 조사가 잘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장 조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구성 요소, 즉 공급자, 그 다음에 그거를 수요하는 수요자, 그리고 공급과 수요를 연결해주는 채널의 역할, 그리고 그 큰 것을 둘러싸고 있는 정부 또는 정부 정책 또는 그 외에 이해관계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 조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정부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는 산업군에서 어떤 법적 규제와 장려 정책과 규제 정책 또는 정부 지원 정책을 쓰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법적 규제는 사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좀 한국에서도 파격적인 그 법안이 발표됐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간통죄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산업군에서도 수혜를 본 업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간통죄가 폐지된 첫날 놀랍게도 나이트클럽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연쇄적으로 법적 규제, 법적 정책의 위반, 그 방향의 설정에 따라서 산업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어떤 법적 규제에 영향을 받으시나요? 근래 들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의 발전보다도 법적인 규제는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4차 혁명 시대 그리고 스타트업, 기술적 기반의 스타트업이 정책 지원도 늘어나고 활발히 활동하는 시대에는 기존의 법적 규제들이 이 기술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도 지금 원격 진료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빠르게 스타트업들이 채택하고 비즈니스 모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샌드박스라는 임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몇 가지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빨리 가는 카테고리군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지원받아서 그 관련된 업종에서는 기존의 법을 무시한 채 완전히 프리하게 샌드박스,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마음껏 스타트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원격 진료 등 다양하게 지금 수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한 핀테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토스라든지 카카오뱅크 같은 핀테크 분야에서도 이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중에 정말 이런 기술적 발전, 또 문화적으로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거나 또는 그 규제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아이템을 하고 계시다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찾아보시고 지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시장조사에서 알아야 하는 것들은요, 시장에 대한 목표 시장과 시장 규모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의 비용, 또 어느 정도의 노력, 또한 과연 들어갈 만한 시장인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해 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이런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의 규모라든지 우리 기업이 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한 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인이 여러분의 팬을 위해서 작업하는 문화예술의 단계, 이제 그 단계에서 벗어나셔서 시적절하게 우리가 만드는 아이템이 고객과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목표 시장과 시장 규모를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핵심 고객과 이 핵심 고객이 원하는 것. 다섯 번째, 보여주고 있는 고객의 니즈의 정도, 그리고 그 크기를 명확하게 알아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경쟁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경쟁사라는 것은 직접적인 경쟁사, 또 간접적인 경쟁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 환경 분석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는 산업군의 정의를 내리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융복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종이를 판다, 우유를 판다, 카메라를 판다, 어떤 제품을 하나를 판다라는 개념이 흐릿해지고 제품과 플랫폼과 우리가 서비스하려는 앱과 컨텐츠와 결합이 되어서 융복합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수행 산업의 업종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창업자가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이템으로 도전하고 계신가요? 단일 품목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의 정의를 어떻게 늘려야 되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시장 환경 분석을 보면 거시 환경 분석, 즉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적, 법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기술적 환경에 대한 매크로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올 것 같은 시사점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규모와 전망을 분석해야 됩니다. 네 번째, 경쟁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고객에 대한 분석은 아주 디테일하게 고객을 프로파일링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수완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환경 분석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법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업자는 왜 뉴스에 민감해야 할까요? 시의성을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 복잡다단하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을 민감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보고 있는 실업률, 환율, GDP, 다양한 경제적인 요소들이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정부가 어떤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어떤 지원책을 꺼내 들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초기 기본적인 가설 검증은 정부 자금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인 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활발합니다. TV 프로를 보면 K-팝, K-컬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런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의 과거도 저는 음악 기획사를 창업하면서 디지털 음원을 만들어내면서 벤처를 시작했습니다. 8장의 앨범을 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안타깝게 앨범 녹음을 하면서 중단됐던 것이 국악을 퓨전했던 앨범입니다. 2000년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TV 프로를 보니까 K-팝과 국악을 혼합해서 만들어낸 음악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네, 한국도 이제 한국의 K-팝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K-팝에 관심을 가지는 전 세계의 대중들은 이제 점점 더 코어한 한국 음악을 듣고 싶어 합니다. 더 코어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문화 정책도 한국의 코어한 문화를 훨씬 더 체험시키고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범 내려온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경제적 또 문화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그 기회에 맞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아이템이 어떤 정부 정책에 맞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처음 했던 시대만 해도요, 아주 드물었습니다. 국악 퓨전이라고 하니까 대체 그게 팔리겠어라는 제가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했으면 지금 이런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거시환경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지금 아주 빠르게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연결, 초센싱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이템에 어떤 데이터를 연결하고 어떻게 센싱해서 축적하고 그것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번져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술을 실제로 다룰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업환경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먼저 산업 동향,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 규모 및 시장성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요. 산업의 구조적 매력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수명주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산업이 얼마나 계속될까? 또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때 단순히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요인과 위협의 요인을 찾아서 기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쟁자입니다. 경쟁자는 크게 보면 직접 경쟁과 유사 경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게임은 모바일로 마구마구라는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한 회사였고요. 마구마구는 저희가 IP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온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IP를 가져와서 모바일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마구마구라는 게임을 모바일로 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설레는 마음에 사람들이 우리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할까라는 설레임으로 사람들의 핸드폰을 힐끔힐끔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2008년 9년도였고요. 저의 이런 기대감은 사람들의 핸드폰을 보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모바일로 뜨고 있던 게임은 컴투스 또는 게임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야구 게임이었습니다. 마구마구라는 게임을 만들면서 저희가 그들과 어떻게 경쟁할까를 살펴봤는데요. 지하철에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은 야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DMB로 실제 야구를 시청하고 있더군요. 바로 이런 부분이 유사 경쟁자입니다. 상품 유형에 대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경쟁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저는
게임을 만들어서 내면서 저는 컴투스나 게임빌 프로야구하고 저희가 경쟁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많은 고객들은 DMB로 실제 야구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접 경쟁과 간접 경쟁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개 모두 다 살펴봐야 되고요. 이때 그 각각의 제품의 특징을 기술할 필요가 있고요. 강점과 약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과 함께 봐야 되는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시장의 고객에 대해서 커스터머 세그먼트, 세분 고객 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에 따라서 고객의 프로파일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의 프로파일링은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제품은 20대 초반의 여성, 주로 분당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들의 특성은 명품을 선호하는 여성일 수 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자유분방하고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전문직 커리어 우먼을 꿈꾸고 있다. 이런 형식의 고객의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 세부 집단을 잡고요. 고객 프로파일링을 하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고객의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정리한 후에 고객의 니즈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서의 중심 고객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나요? 그리고 그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순간에 또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부족한 니즈가 있을까요? 그 니즈를 찾아내면 여러분의 제품에 반영하고 그것은 쉽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그 기회 속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가장 중요한 고객의 니즈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래 유행하고 있는 정기 구독 모델 또는 다양한 형태의 미끼 전략,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엄 수익 모델 같은 모든 것들은 고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고객 분석이라는 이 파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객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십시오. 모든 비즈니스는 사업화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 시장의 규모를 말씀드린 대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융복합된 사회에서 또는 그런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에서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5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그 시장 규모를 측정해 낼 수 있습니다. 첫째, 확실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 수 없는 많은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숫자를 찾아서 그 숫자를 논리적으로 배치하고 그 자료들을 정리한 후에 창조적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장의 규모를 측정해 내십시오. 사실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시장의 규모를 측정했을까요? 배달의 민족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힌 많은 유인물들이 종이로 인쇄되어져서 홍보용으로 뿌려졌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창업자가 강남역 뒷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많은 유인물들이 만들어졌지만 사용되지 않고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앱의 형태로 옮기고 그 앱을 20, 30대 앱의 세대들에게 홍보하면서 지금의 배달의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정해 본다면 배달로 시켜 먹는 전체 배달 시장의 규모를 측정해 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 30대의 앱 세대의 규모를 측정해 냈을 거고요. 그들이 한 달에 시켜 먹는 정도를 평균값을 측정해 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역을 넓혀가면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에서 측정해 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적정한 수치로 만들어내고 곱했을 때 결국 전체 시장 규모를 측정해 낼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럴듯한지 점검한 후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내가 이런 시장의 규모가 있는 그런 아이템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이처럼 단일 품목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측정해 보십시오. 이 시장의 측정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탐쌈쏨입니다. Total Available Market, Serviceable Available Market, 그 다음에 Serviceable Obtainable Market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규모를 측정할 때 첫 번째, 전체 시장, 유효 시장, 수익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쏨보다 더 작은 것은 우리 아주 타겟 고객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초기 시장을 진입할지에 대한 것을 이해관계자들 또는 내부 직원들에게 같이 설명하고 지향점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요 탐쌈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사업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민하실까봐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수학 문제를 추천하고 그 수학 문제를 추천해서 3문제 정도만 풀면 그 푼 학생의 실력을 알아내고 그에 맞는 수학 문제를 추천하면서 빠르게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하는 제제두라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작년에 창업한 기업인데요. 마켓 규모를 측정하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측정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타겟 커스터머는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은 중고등학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3에서 7등급의 중위권이고 그들의 가정의 소득 규모는 고소득층은 아닌 가정이고 모바일 친화적인 학생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기의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을 잡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월 31만 원, 중학교는 월 22만 원이라는 통계를 2019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두 가지를 기초적인 데이터로 해서 탐쌈쏨을 잡았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간 총 사교육 시장 더하기 연간 그들이 사용하는 참고서 판매 시장과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가 잘 되었을 때 해외 판매까지도 고려한 알파를 더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기업이 잘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전체 시장을 정의해 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시장의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장의 크기를 가지고 이 제제두라고 하는 업체는 작년에 많은 기술 스타트업들이 지원받고 싶어 하는 팁스에 선정이 되었고 만들어진 지 3개월 만에 굉장히 빠르게 초기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장 규모, 여러분이 들어가려는 시장 규모, 창의성을 발휘해서 규모를 숫자로 측정해 보십시오. 자, 저는 오늘 스타트업의 시장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의 유형과 다양한 시장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특징은 그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스타트업의 시장 조사에서 같이 봐야 하는 것은 시장과 고객이라고. 그 많은 시간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시장 조사를 수행해서 여기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일종의 간단한 내가 어떻게 시장에 들어갈지 하는 수학 분석을 작성해 보십시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장 조사는 그냥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와 정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이 결과물로 우리 내부적인 직원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두 보여주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시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득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학 분석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강점, 우리의 약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 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장의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를 발견한 다음에 각각의 위험 요소와 강점들을 4가지 요소를 리스트업을 하고 그것들을 결합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전략은 크게 SO, 강점을 이용해서 외부 환경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또는 WO, 약점을 보완하고 외부 환경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또는 ST, 강점을 이용하고 외부 환경의 위협을 대응하고 최소화하는 대응 전략, WT, 약점을 보완하고 외부 환경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충분히 위험을 감지하면서 나가는 전략 등 4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스타트업의 시장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과 고객 함께 생각하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고객의 니즈를 찾아낼 수 있는 시장 조사를 수행하시면서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